중동 전쟁의 여파로 열린 휘발유값 1,900원 시대에 정부는 기름값 바가지와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개미들은 3조 원 가까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유가 상황과 증시 전망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일단 기름값이 걱정입니다. 일단 리터당 1,900원 돌파 다 했고요. 또 2,500원 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현장 단속 나선 상황인데 그 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부터 나갔어요. 예. 어제부터 이제 담합 그리고 폭리, 매점 매석 엄단하겠다라고 해서 정부 부처가 현장 단속에 들어갔는데 역시 정부에 맞서지 마라.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예. 어제 전쟁 난 이후에 지난주 토요일이었잖아요. 오전 9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주유소를 향하죠. 예. 근데 국제 유가를 지금 기존에 받았던 재고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정말로 신압으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예. 하루에 100원. 오전 오후로 시각각으로 이제 이 번호판의 가격이 바뀌다 보니까 무섭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전국 주유소 현장 단속에 나서니까 지금 일단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정도입니다. 지금 봤더니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77원, 그리고 서울 지역은 1,931원이거든요. 어제가 서울 지역이 한 1,930원 정도였던 걸 감안하게 되면 한 1원에서 7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유예요, 문제는. 경유는 전국 평균이 1,900원 넘었었는데 지금은 1,892원, 서울 지역의 경우는 1,948원이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국제유가 또 올랐어요. 네. 이거는 전날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미국의 서부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서부텍사스 중진료가 주초만 하더라도 $60대였어요. 근데 지금 $90대로 오른 겁니다. 엄청 올랐네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서부텍사스 중진료에도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도 $92까지 올랐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30% 내외 이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전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이에요. 근데 여기 2천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개 만들어내던 빵이 8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휘발유를 쓰잖아요. 예. 전 세계가 다 다급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란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은 물가거든요. 미국 아마 여행 가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휘발유 갤런당 평균 가격이 $3 넘어섰어요. 최근 넉 달 동안 계속 $3 밑이었습니다. 예. 아마 서부 지역 가시게 되면 $5에 육박합니다. $4 80센트가 넘어갔어요. 평균 가격이. 이러다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다급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우리 해군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 보유해 줄게. 니네가 보험료 내지 마. 보험료, 해상 운송 보험료가 17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부담해 줄게. 예. 그게 무려 500조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혁명 수비대는 걸프만에 정박해 있는 유조선을 격파하면서 심리적으로 오르고 예.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유가가 이게 정말로 우리는 여기다 환율이라는 이중고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쟁 초입이거든요. 전쟁 초입인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사주 얘기도 하고 지상전 할 건지 말 건지 대타를 용병을 내세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심리를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매점 매석뿐 아니라 최고 가격 이제 지정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은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쓸 수 있는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 전략적 비축이라는 카드. 미국이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그러면서 수출도 합니다. 소비국이기도 하고요. 한 7억 배럴 이상의 원래 이 전략적 비축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넉넉치가 않아요. 그동안 조금씩 써서 한 4억 배럴 남짓 정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면 전 세계가 나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예. 미국은 절대 그거를 풀어서 자기 나라의 유가 안정에 기여하지 전 세계로 그걸 풀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풀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고요. 두 번째가 오페크를 통해서
국제유가를 풀어라라고 할 텐데 지금 오페크 자체가 셀프 감산하고 있잖아요.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낡은 폐유조선이 그대로 원유 저장해놓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회로를 해야 됩니다. 우회로. 해상 경로를 못하게 되면 우회로를 해야 되는데 예. 최대 경비가 80%더 내요. 그러면 국제유가 지금 90달러인데 80% 더야 하면 160달러, 150달러 낸다는 예. 얘기거든요.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쓸 수 있는 카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국제유가는 실물 가격, 현물 가격이 아니에요. 선물 가격. 네. 석 달 후, 6개월 후 과연 이 가격으로 갈 거니까 베팅한 가격에 우리가 국제유가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가 직접 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이 선물이라는 건 현물 오감이 없이 3개월 후에 정산되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이 이겨요. 재무부가 달러 풀어서 예. 가격 하락에 베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외신에서는 야, 아니 미국에서 물론 비상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 비상 상황이고 미국이 초래했고 그러다 보니 야,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구나. 실현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주목이 되는 거는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넘는 이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경유가 유독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뭐라고 보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20원 이상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휘발유 하면 주로 우리는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운행량을 통제하면 돼요. 정부가 나서서 우리 이제 오부제하겠습니다. 옛날 했었잖아요. 국제유가 많이 오르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원유는 100% 전량 수입을 하지만 소비는 1위예요. 예. OECD 국가들 가운데 GDP 대비 원유 소비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정말 지금은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7% 정도 세금을 깎아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터당 1,900원이 금세 넘었기 때문에 이거 2,000선 넘게 되면 심리적 저항선이 굉장히 큽니다.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이제 인상분만큼 유류세를 인하해줘도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오부제. 오부제라고 하면 아시죠? 이제 차량 번호 뒤 요일별로. 끝자리를 요일별로 다르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공서는 못 들어가게끔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주로 운행량을 통제하면서 수요를 조절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경유는 산업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 디젤. 예를 든다면 화물차. 가장 많이 화물차는 운송을 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다음에 산업용 장비 가동할 때 이럴 때 이제 디젤류를 쓰기 때문에 물류하고 산업 활동에 많이 쓰는 것을 조절하게 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성장률, 경제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실제로 경유 선물 가격이 국제 시장에서도 오히려 이제 휘발유 가격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원유 수급이 지금 우려가 커질수록 경유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요소수 사태 봤잖아요. 예. 그게 가격이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휘둘렸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기름값이 오른다고 자동차를 안 타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업에 계신 분들은 더 걱정이 큰 상황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일단 현장 단속 나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주유소 협회가 낸 입장 보니까 이거 우리가 올린 것보다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올리면서 그게 원인이 된 거다 이러면서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석유 공급되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좀 600만 배럴에 달하는 이제 원유 유조선이 도착을 해서 일단은 아랍에피를 통해서 이제 확보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루에 우리나라가 소비하는 게 200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3일분 정도가 예. 이제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이 기름은 실제로 이제 비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원유를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주요 정유 3사로 가요. 그거를 분류를 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등유, 등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휘발유 이런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폐물은 이제 아스팔트 유까지 해서 그거를 다시 주유소에서 이제 이 정유소에서 주유소로 배송을 하고 주유소에서 그걸 저장했다가 며칠분을 받아놓고 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변동분은 기름값에 반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봤더니 지난 주말부터 계속 국제유가 오름세를 반영해서 미리
싸게 들여왔던 재고마저도 뭐 수백 원씩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이제 이 폭리와의 전쟁, 주유소 현장을 단속하게 이르렀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주유소에도 억울하다. 아니, 우린 정유소 받는 가격이 1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주유소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올린 공급가, 실제로 이제 폭리가 아니라 그 전에 특히나 이제 주유소 가격이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유사가 국제적인 폭등에 따른 이제 불가피한 공급가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구조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올리는 대출 금리가 이래요. 보통 올릴 때는 정광석화처럼 올립니다. 근데 내릴 때는 미적미적돼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정말 좀 파악을 해서 아마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제 이 가격 상한제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 가격 지정제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법에 없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주유소가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석유사업법 제23조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일 경우, 오일쇼크와 같은 비상사태일 경우에는 정부가 기름값의 상한선을 정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시장을 개입하는 이 제도인데, 중도기기를 틈타서 하루에 수백 원씩 올리는 일부 주유소의 폭리를 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낼 수 있어요. 앞서 이제 단속한다라고 하니까 상승폭이 줄었던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오늘 자고 일어나니 어제 배럴당 80달러 했던 게 오늘 배럴당 90달러예요. 예. 그럼 언젠가는 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국제유가가 선행되지,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하지 않은 한,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은 한 국내 이제 기름값이 안정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라는 카드도 빼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제 행정력이 시장 왜곡이나 주유소 사재기 같은 걸로 좀 바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사실은 알뜰 주유소든 아니면 이제 지방도로 운전하다 보면 이제 폐쇄한데 그냥 주유소 간판은 붙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폐가처럼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제 주유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폐업한 곳이 많은데 지금 알뜰 주유소까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오피넷을 통해서 주변에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서 주유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알뜰 주유사는 건 어쨌든 이제 정부의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시중에 이제 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 주유소보다도 가격이 좀 높아서 전체 시장의 어떤 기준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정력으로 이렇게 강제로 눌렀어요. 그럼 시장 왜곡은 나타납니다. 왜냐? 주유소 입장에서는 마진을 줄여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판매를 좀 늦추거나 우리 요소수처럼 품절됐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고 확보하기 위해서 더 오히려 사재기나 공급 왜곡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볼 부분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드러났던 재고분을 폭리를 취해서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는지 여부는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 중동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유 수입에 대한 노선을 좀 다변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이거 재생에너지로 좀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은 전쟁을 시작해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이번 이란 사태에 대해서 미 내부의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4명 중 1명이고요.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아니, 통상정책과 마찬가지로 전쟁 버튼을 누르는 게 대통령 권한이냐? 이건 의회 권한이다라고 지금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감이 심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국제유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중간 선거를 감안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미국은 국제유가를 좀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앞서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물류,
뭐 원유, 석유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반도체에 쓰이는 소재, 헬륨이라는 가스까지 전부 여기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 전체가 다 죽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지금 오르다 보니까 오직 달러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지금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내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좀 불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속으로 웃고 있는 이유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이득을 보고 있어요. 다들 똑같을 거예요. 중동이 막히면 어디에다 손 벌릴 때는 미국하고 러시아. 호주며 러시아며 이런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다음 달 아마 이번 달 이제 지금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베네수엘라부터 그리고 이제 이란도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패권을 이제 페트로달러를 이제 굳건히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부터 이제 채굴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또 우선순위로 들 수 있는 사안이어서 미국은 아마 지금 셰일가스가 이미 소비익분기점을 넘었어요. 채굴해도 돼요.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이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유업체들은 굉장히 이득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안으로 미국하고 어차피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고 에너지 구매해야 되고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걸 담보로 해서 아마 미국은 장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우리는 대안으로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산유국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로 우리는 의리인 거예요. 지금은 갖고 있고 원유를 갖고 있고 팔 수 있는 권한이 갑이기 때문에 이건 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가 상황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왜 비상이 걸린 건가요? 전 세계 어떤 비료 무역량의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하루에 한 80척의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첫날은 한 척,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한 척도 이제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아니, 거길 통과하고 있는데 드론 같은 걸 공격한다, 기뢰를 통해서 폭파시킨다, 납치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이제 해협에는 이제 유조선을 겨냥한 해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납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전 세계 비료 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가 끊겼어요. 근데 이게 비료라는 건 사전에 갖다 놔야 봄철에 이제 뿌리면서 이제 농작물을 이제 할 텐데 그리고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 요소하고 유황, 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중동발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요소 가격도 국제유가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새 한 3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뭐 굉장히 값싼 5천만 원 미만의 드론을 통해서 유조선 구멍이 뚫리는 한 이게 유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봄 파종을 앞둔 전 세계 농가의 비료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의 전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수입해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농가들이 굉장히 취약한데 우리는 좀 먹거리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농산물 가격 폭등 그리고 나아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가 상황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증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 일주일 내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는 거듭해서 계속 등락 반복하다가 일단 답보 상태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어제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불안함이 큰 상황인데 불안 정성이 큰 상황인데 코스닥으로 왜 돈이 몰려간 겁니까? 맞습니다. 이게 불과 한 7, 8일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 6,000 찍고 6,300까지 장중에 찍었는데 지금 뭐 하루하루가 뭐 너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화요일에는 7.24% 빠졌어요. 그래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했는데 다음 날은 바닥이 아니네. 지하실에도 벙커가 있었어요. 숨겨놓은 12.06%가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9.11 테러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01년 사건이에요. 9월 1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오사마 빈 라덴에 의해서 폭파됐던 당시에 미증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휴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열었어요. 열자마자
지수가 다 매도하니까 12.02%가 빠졌던 겁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의 블랙 굉장히 흑역사인데 네. 그걸 또 갈아치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또 역대 최대로 오릅니다. 예. 490포인트가 올라요. 아, 정말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내 증시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예. 외신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러다 보니 지금 뭐 V자형 반등이 나타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우리 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바로 우리는 수출과 직접되고 여기에다가 지금 환율까지 좀 보태지다 보니까 워낙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제 위험자산 가운데 가장 먼저 현금화했는데 덜 손해 보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대형주기 때문에 많이 안 빠져요. 이미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것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중돼 있잖아요. 그 시가총액의 40%이 종목에 쏠려 있는데 이걸 외국인들이 거의 뭐 일주일에 10조 원씩 내다 파니까 환율까지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유가, 환율, 전쟁의 확전 여부에 따라서 이런 중동발 유세에 따라서 우리 증시뿐 아니라 뭐 유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정말 이 관심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가장 급한 건 미국이거든요. 앞서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미 재무부가 선물 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동 전쟁 확전 여부예요. 지금은 어쨌든 크루즈독이라는 용병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이득이 별로 없다.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이 아킬레스건인 이제 물가를 건드리기 위해서 유조선을 공격을 하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CIA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우리 종전 조건에 관해서 협상해보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동트기 전이 가장 좀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바래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게 패배하기 장기전으로 가면 패색이 짙어요. 당장 국제유가 충격이죠. 그리고 미국인들도 휘발유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지율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자 해제예요. 트럼프 대통령 의지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더 가슴 아픈 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뉴스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10년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전 세계 금리의 벤치마크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 반영해요. 우리 한국은행이 수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내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저는 미국의 금융시장, 금리 움직임,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 그리고 국제유가 지금 90달러인데 우리가 굉장히 제일 많이 얘기할 때 100달러 돌파했다잖아요. 이게 뚫리면 120, 130, 150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 가장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사실 순간적으로 130달러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마 3월 17, 18일에는 미국의 FRB가 이제 첫 통화 정책 회의를 갔는데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 미국이 어떤 우려가 있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S의 공포, 저성장, 고물가 이게 가장 풀기 어려워요. 돈 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긴축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을 저는 트럼프가 할 일은 없다.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이 트위터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